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부잣집 마님이 남편이 죽은 뒤 하룻밤 사이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이 술 취한 어느 밤, 머슴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덮친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만이 알 뿐인 일을 겪었지 뭡니까? 마님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옆에 반쯤 벗겨진 채 누워있는 머슴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깍, 이게 무슨 일이냐? 창피함에 얼굴을 들 수 없던 마님과 머슴.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마을에 안동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의 주인 김진사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사람됨도 훌륭하여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느 봄날 김진사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마님인 정씨 부인이 남편을 부여안고 통곡했지만 김진사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인 일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마을 사람들도 모두 놀랐지요. 겨우 35의 한창 나이에 아무런 병색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 김진사님 방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났다던데. 쉿. 그런 소문은 입 밖에 내지도 마시게. 혹여 김서방 귀에라도 들어가면 큰일 날 걸세.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뒷산 폐사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아이고, 밤마다 폐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네. 그려.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하고, 김진사님 돌아가신 뒤로 더 심해졌다던데.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밤에는 뒷산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김진사의 동생인 김서방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은 제가 맡아야겠습니다. 정마님이 놀라 김서방을 바라봤지요. 아니,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아직 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형수님도 이제 과부 아니시오? 게다가 자식도 없으시니 이 집안 재산은 당연히 제 몫이 되어야지요. 그때였습니다. 김서방이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들었지요. 이것 좀 보시구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가산을 물려주신다는 문서를 쓰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마님이 소리쳤지만 문서에는 분명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이 형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네. 그려, 불쌍한 정마님. 이제 쫓겨날 판이구먼.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정마님은 마님의 오라버니가 생전에 준 은장도를 꺼내보았습니다. 오라버니께서 무관으로 계실 때 이 인장도를 저에게 주시며 항상 지니고 다니라 하셨는데. 은장도 손잡이에는 정심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라버니도 몇 년 전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나리마저 혹시 이 모든 게. 마님은 불길한 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나리,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리께서 그런 문서를 쓰실 리가 없는데. 마님은 은장도를 품에 깊이 숨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김서방이 하인들을 시켜 정마님의 짐을 행항채로 옮기게 했습니다. 마님, 어서 나가시구려. 이제 안채는 새 주인의 처소이옵니다. 정마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행항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녀 춘하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마님, 제가 모실게요. 춘하는 마님의 짐을 들며 말했지요. 아이고, 마님께서 이런 곳에. 괜찮다, 춘하야. 내가 함께 있어주니 든든하구나. 아니옵니다. 제가 마님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서방이 멀리서 춘하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한편 도착해서 본 행항채는 좁고 허름했습니다. 창호지도 찢어져 있었고 바람은 쌩쌩 들어왔지요. 아이고 매, 이런 곳에서 어찌.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정마님이 문을 열어보니 머슴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멍청하고 바보스러워 보이는 청년이었지요. 넌 누구냐? 소인은 석이라 하옵니다.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머슴이지요. 서기는 어설픈 걸음걸이로 방 안으로 들어와 장작을 놓고 갔습니다. 마님, 추우실 테니 불이나 좀 지피시지요. 정마님은 서기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머슴은 무언가 좀 이상하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가 돌아서는 순간 마님의 눈에 익숙한 무언가가 스쳤지요. 저 눈빛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마님은 홀로 앉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날 밤 뒷산 폐사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보며 불안한 밤을 보냈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마님은 행랑채에서 추운 밤을 보낸 뒤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앞에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깨끗한 물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정마님이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서 서기가 멍청한 표정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지요. 저 머슴이 갖다 놓은 건가? 마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따뜻한 죽을 먹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서기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는 짓마다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요. 아이고, 석이 저놈. 또 장작을 잘못 팼구먼. 저리 비뚤비뚤하게 패서야 쓸 수가 있겠는가. 다른 머슴들이 혀를 찼습니다. 서기는 해벌쭉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지요. 아이고, 제가 힘은 세도 솜씨가 없는 게 탈이라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가 다른 하인들이 없을 때 물동이를 나르는데 다른 머슴 셋이 겨우 들 법한 큰 물독을 혼자서 번쩍 들어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쿠. 석이 내 힘이 얼마나 센게냐? 그냥 좀 세지라오. 서기는 당황한 듯 얼른 물독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마님은 그 광경을 창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머슴 일부러 바보인 척하는 게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로 화려한 가마 하나가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가마에서 내린 건 유염한 자태의 여인이었지요. 아이고, 연하가 돌아왔구먼. 요즘 기방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라지? 그려. 저 자태 좀 봐라. 남정네들 넋이 다 나가겠네. 오늘 김서방나리께서 술자리를 여신다던데 연하를 불렀나 보구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하는 허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걸어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꼭 봄날의 나비 같았습니다. 그런 연하의 눈에 서기가 들어왔지요. 오호, 저 머슴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연하가 서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석이라 했나? 내게 물 좀 길어다 줄 수 있겠소? 예, 알겠습니다요. 서기가 허둥지둥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연하는 그런 서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지요. 겉으로는 바보 같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창밖으로 서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지켜봤는데 낮에는 바보처럼 굴지만 뭔가 수상해 보여. 연하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서기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밤마다 폐사 쪽을 향하는구나. 연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기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석이라는 머슴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은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나타났다지 않은가? 그려. 김진사님 돌아가시고 바로 며칠 뒤에 나타났다던데. 참말 수상졌구만.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서기를 두둔하기도 했지요. 아이고, 그냥 떠돌이 머슴일 뿐이라오. 힘은 장사인데 머리가 좀 모자란 것 같더만. 한편 김서방은 서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그 석이라는 놈. 어디서 온 놈인지 제대로 알아보았는가? 예, 나리. 그저 떠돌이 머슴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것 같사옵니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저놈을 잘 살펴봐야겠군. 그날 아침 정마님은 또다시 홀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리, 정말 그 문서를 쓰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꾸민 일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서기가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무언가를 놓고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마님이 문을 열어보니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약 봉지가 놓여 있었지요. 봉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님, 몸조리하십시오. 글씨체가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이건 머슴의 글씨가 아니야. 정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뒷산 폐사 쪽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폐사 쪽으로 움직이는 게 보였지요. 저게 뭐지? 한편 연하는 이상하리만치 서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서기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연하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지요. 여보시오, 서기 서방. 오늘 저녁에 내 처소에 좀 들러주시겠소? 한양에서 가져온 좋은 술도 있는데. 아, 아니옵니다. 소인은 갈 수 없사옵니다. 에구, 이 답답한 양반아. 그저 술 한잔 하자는 건데 뭐가 그리 겁나는가? 연하가 서기의 팔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리 노을이 붉게 물든 날에 혼자 있자니 적적해서 잠도 안 오는구먼. 서기가 당황하여 연하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연하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어 가슴께를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하 아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연하가 서기에게 더욱 바짝 다가서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기, 서방님 같은 장정이 이 밤을 혼자 보내시는 게 아깝지 않으신가? 여자가 이리 보채는데 그냥 놔두면 사내가 아니지. 연하의 따뜻한 숨결이 서기의 귓가를 스치자 서기는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연하 아씨, 제발. 소인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아 자신의 아랫배에 올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뜻한데 정말 거절하시겠소? 서기가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연하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혹시 마님이 무서운가? 그 말에 서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요. 마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연하가 서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보통 머슴이라면 내 유혹에 넘어갈 텐데 내 정체가 뭐냐? 서기가 깜짝 놀라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지 마시게.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이 마을에 온 것이니 자네가 뭘 숨기고 있든 나는 상관없네. 다만 연하가 서기에게 가까이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뒷산 폐사의 비밀을 알고 있나?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그걸. 역시 알고 있구나. 연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나도 그 비밀을 캐러 온 사람이니까. 하지만 아직은 서로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닌 것 같군. 그럼 오늘은 이만. 하지만 서기 서방, 언젠가는 내 처소에 오실 날이 있겠지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소? 그렇게 연하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하녀 춘하가 고개를 빼꼼 내밀어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지요. 서기 저놈과 연하가 무슨 얘기를 저리 하는 거지? 그리고 연하 저 계집이 저렇게 몸을 드러내며 유혹을. 춘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일을 날있게 보고해야겠어. 그런데 이 상황을 정마님도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서기와 연하가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는 모습과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고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까지 모두 보았지요. 저 기생이 서기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거지?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서기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님은 창문을 닫아버리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저 계집이 감히 내 서기에게.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내 서기라고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이내 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뒷산 폐사에서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순간 서기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정마님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서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내 눈이 자꾸 너를 바라보게 되는 거냐?
하지만 그날은 김진사가 세상을 떠난 지 49제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정마님은 홀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그리워했지요. 날이 정말 저를 두고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를 지내고 나니 김서방이 하인들을 시켜 술상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수님, 오늘은 형님 생각이 많이 나시겠지요? 이 술이나 드시며 슬픔을 달래시구려. 김서방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대. 잠시 뒤 김서방이 나가자 정마님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면 마실수록 슬픔이 북받쳐 올랐지요. 나리께서 정말 그 문서를 쓰셨을 리가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마님은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한편 서기는 멀리서 마님의 방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쩐지 창문 틈으로 비치는 촛불이 흔들리는 게 심상치 않았지요. 마님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서기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마님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의 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서기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마님이 술상을 엎고 비틀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마님. 서기가 얼른 마님을 부축했습니다. 술에 취한 정마님의 눈에는 서기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건 남자의 윤곽뿐이었지요. 날이십니까? 마님이 서기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소인은 서기옵니다. 서기가 당황하여 말했지만 마님은 듣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날이 왜 절 두고 가셨습니까? 왜 저 혼자 남겨두시고. 마님이 서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자 서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마님을 떼어내려 했지만 마님이 더욱 세게 매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술에 취한 마님은 서기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지요. 날이 그립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마님이 서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님이 서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는 게 아니겠습니까? 날이 오늘 밤만은 저를 안아주세요. 마님, 안 됩니다. 서기가 소리쳤지만 술에 취한 마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지요. 날이 그렇게 둘은 뒤엉켜 침상에서 이리저리 굴렀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방 안은 어둠에 잠겼는데 결국 그날 밤 달만이 알 뿐인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마님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왜 이리 아프지? 으악. 마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는데 옆에 누운 사람은 다름 아닌 서기였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서기도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마님, 그게... 서기가 당황하여 옷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마님인 나를... 정마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황급히 손을 저었지요. 마님, 오해이옵니다. 어젯밤 마님께서 술에 취하셔서... 그때 마님의 머릿속으로 어젯밤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서기를 남편으로 착각하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했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지요. 아니야.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께서 소인을 나리님으로 착각하셔서 소인이 막으려 했으나 마님께서...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마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 것이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마님, 어젯밤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걱정 마십시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문이 닫히자 마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머슴에게 내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서기의 품은 따뜻했고 서기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부드러웠던 것 같았지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침상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와 함께 무언가를 발견했지요. 저기에 허리춤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주머니였는데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편지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기에게 내가 만약 죽거든 내 아내를 부탁하네. 그대만이 진실을 밝히고 내 아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네.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글씨는 분명 남편의 글씨였지요. 서기가 나리의 친구였다니. 그럼 어젯밤 일은? 마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서기가 더욱 궁금해졌지요. 며칠 후 마님은 서기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서기, 내가 물을 게 있습니다. 예, 마님. 너는 정말 나리를 알고 있느냐?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지요. 그렇습니다. 마님. 저는 형님의, 김진사 형님의 예벗이었습니다. 서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형님께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동생이 무언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이 위험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마님을 부탁한다고 하셨죠.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리께서 그 문서를... 아닙니다. 마님. 서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분명 위조된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님이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그날 밤일은... 마님. 그날 밤일은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마님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지 해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마님은 서기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날 일은 잊도록 하지요. 하지만 마님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하녀 춘하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 놓고 가거라. 춘하가 차를 놓고 나가면서 서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기도 춘하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문이 닫히자 서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마님, 저 하녀를 조심하십시오. 춘하르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 계집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마님과 대화를 마치고 뒷산 폐사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폐사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저들이 또 모였구나. 서기가 조심스럽게 폐사로 다가갔습니다. 폐사 안에서는 김서방과 최참봉 그리고 여러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소? 최참봉이 물었습니다. 예, 참봉 어른! 형님의 죽음은 완벽했고 문서도 위조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좋소. 이제 재산을 모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소. 최참봉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거사가 성공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오. 다음 목표는 박주사 대기오. 거사라니, 설마... 서기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자금이 더 많이 모이고 있소.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정의 간신배들을 몰아내고 새 세상을 만들 것이오. 하지만 그러려면 군사와 무기가 필요하지 않소. 이미 준비되어 있소. 이 폐사 지하에 무기고가 있소.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모,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저 석이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춘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이 마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수상하게 행동합니다. 그놈도 제거해야겠군. 준화, 내가 잘 감시하거라. 예, 참봉 어른. 서기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기의 발이 낙엽을 밟고 말았습니다. 바스라. 거기 누구냐? 김서방이 벌떡 일어나 돌아보자 서기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저들이 이미 눈치를 챈 듯했습니다. 누군가 엿들은 것 같소. 당장 찾아라! 사내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오자
서기는 어둠을 틈타 폐사해서 달려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잔길 중간에 연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기 서방, 급히 어디 가시는가? 연아 씨, 내가 말했지 않았나? 나도 이 비밀을 캐러 온 사람이라고? 연하가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피해야 하네. 저들이 쫓아오고 있어. 어디로 말입니까? 내 처소로 오시게. 거기가 가장 안전해. 서기는 어쩔 수 없이 연하를 따라 그녀의 처소로 향했는데 2층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향기가 코끝에 스쳤지요. 자, 들어오시게. 에구, 그리 경계하지 마시게. 지금은 도망 중이 아닌가? 그러더니 연하가 갑자기 서기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아깝지 않은가? 어때? 배꼽이라도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하가 서기에게 바짝 다가서며 속삭이자 서기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꼴깍 삼키며 황급히 연하의 손을 떼어내며 소리쳤지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그러자 연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역시 보통 사내가 아니구나. 다른 놈들 같았으면 벌써 넘어왔을 텐데. 연하가 부채를 펼치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장난은 그만하지? 서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군. 나는 형조의 밀명을 받고 이 마을의 영모 조직을 조사하러 왔네. 연하가 품에서 작은 패를 꺼내 보여주자 그것은 형조의 도장이 찍힌 밀명패였지요. 그럼 기생은 위장이지? 기생으로 위장하면 양반들의 은밀한 모임에 접근하기 쉬우니까.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는 저들을 잡으러 온 것이네. 내 정체는 이쯤 말했으면 된 것 같고. 그럼 자네는 정체가 무엇인가? 연하가 서기를 날카롭게 바라보자 서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김진사 형님이 예뻐시오.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편지를 보내셨소. 동생이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다고.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로군.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같구나. 저들을 잡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럼 나랑 손잡으면 되겠네? 그렇소. 서기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소. 좋네. 그럼 이제 마님을 구하러 가야지. 두 사람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마님은 행랑채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서기 씨는 어딜 가신 걸까? 그때 춘하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식사하십시오. 그래. 하지만 춘하는 문을 닫고 나가지 않고 서 있었지요. 마님, 춘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님이 깜짝 놀라 춘하를 바라보며 물었지요. 춘하야, 무슨 소리냐? 그만하십시오, 마님. 춘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나리의 여자입니다. 마님을 돌보는 척하며 감시하라는 명을 받았지요. 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하, 내가... 놀라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고아였다는 거 아십니까? 김서방 나리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고 이번 일만 끝나면 저와 혼례를 올리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충성이며 애정입니다. 그때 갑자기 춘하가 허리춤에서 작은 단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기가 증거를 찾으러 갔다는 것도 압니다. 나리께서 명하셨습니다. 서기를 찾아내고 마님도 때가 되면 제거하라고요. 마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하야. 하지만 춘하가 단검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는데 마님! 연하가 뛰어들어와 재빨리 춘하의 손목을 붙잡아 단검을 떨어뜨렸지요. 아까 연하? 마님이 놀라 외쳤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연하가 춘하를 제압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근데 당신의 정체가? 저는 형조의 밀명을 받고 이 마을의 영모 조직을 조사하러 온 사람입니다. 김서방과 최참봉이 영모를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지요. 영모라니. 마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자들이 부자들에게서 뺏은 돈을 영모 자금으로 하여 비밀리에 무기들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지요. 그리고 서기 씨도 형님의 원수를 갚으려 하고 계시더군요.
저희는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연하가 춘하를 결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춘하,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김서방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것뿐이야.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나리께서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면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셨다. 김서방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너는 그저 버려질 말이었던 거야. 춘하가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 서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서기 씨, 마님이 서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연아 씨가 구해주었습니다. 고맙소. 연아. 이제 증거를 모았으니 관하로 가야 하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저들이 모이는 폐사에 그 증거가 있을 것이오. 그렇다면 그 증거까지 모아서 관하로 가져가야 하겠네. 하지만 비싼 폐사에는 영모 무리들이 지키고 있어.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나리를, 김서방을 사랑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어의 말이 맞다면 저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군요. 폐사 지하 무기고에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압니다. 나리께서 저를 데리고 가셨을 때 보았거든요. 춘하야, 아직 잊지 않았단다. 우리를 도와다오. 마님, 제가 마님을 헤아려 했는데. 괜찮다.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믿은 거란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뒷산 폐사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춘하가 앞장섰지요. 이쪽입니다. 폐사 뒤편에 샘이 있는데 그 옆바위를 밀면 비밀 통로가 나옵니다. 과연 춘하의 말대로 샘 옆 바위를 밀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계단이 가파릅니다. 서기가 마님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횃불빛이 어렴풋이 보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내일 묘시에 거사를 시작한다. 각 고을에 퍼져 있는 우리 무리들이 일제히 봉기할 것이다. 최참봉과 김서방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문서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김서방이 서기 일행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발각됐다! 어서 문서를 챙기시오! 서기가 무리들을 유인하자 연하와 마님은 서둘러 문서를 챙겼지만 소리를 듣고 더 많은 사내들이 몰려왔지요. 침입자다. 잡아라. 김서방과 최참봉도 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수님과 서기 그리고 연화까지. 김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화, 내가 배신했구나. 김서방이 춘하를 노려보며 소리치자 춘하가 김서방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나리, 아니, 이제는 나리라 부를 수 없군요. 춘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나리를 사랑했습니다. 나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나리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했을 뿐이었지요. 하하, 이제야 깨달았느냐? 내가 뭔데 내 여자가 되겠다고? 너는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다.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하가 갑자기 김서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나리, 아니, 김서방. 당신도 저와 함께 가십시오. 춘하가 김서방을 끌어안고 지하 무기고 한쪽 절벽으로 뛰어내렸지요. 김서방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춘하야. 마님이 절규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춘하, 내가 그렇게까지. 그 순간의 혼란을 틈타 사내들은 달아나 버렸고 최참봉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지요. 도망가지 마라! 연하가 칼을 뽑으며 최참봉의 길을 막았습니다. 서기도 재빨리 사내들을 막아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끝을 내겠소! 그때였습니다. 최참봉이 품에서 화약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죽자! 이 무기고를 폭파시키겠다! 안 돼! 서기가 달려들었지만 최참봉은 이미 불을 붙인 뒤였습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서기가 마님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로 달렸습니다. 연화도 뒤따랐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르릉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왔고 뒤돌아보니 폐사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최참봉과 사내들은 자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소. 서기가 품에서 문서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관하로 가야 합니다. 한편 마님은 타오르는 폐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춘하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구나.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이제 편히 쉬거라.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와 연화 그리고 마님은 관하로 향했습니다. 대감, 어른, 큰일입니다. 이 마을에서 영모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관하 대감 앞에 문서를 내놓자 대감이 문서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게 정말이냐? 최참봉과 김서방이 영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예, 대감 어른. 뒷산 폐사 지하에 무기고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폭하여 죽었고 이 증거만 남았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소. 이 공을 조정에 보고하겠소. 며칠 후 조정에서 사자가 왔습니다. 전하의 명이시다. 영모를 밝혀낸 공로를 치하하사 서기에게는 종육품 주부의 벼슬을 내리시고 연화에게는 경조의 정식 관리로 임명하노라. 황공하옵니다. 마님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며칠 후 마님은 서기를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이제 안채로 돌아온 마님의 방은 예전처럼 화려했지요. 서기, 아니, 이제는 주부 나리라 불러야 하나요? 마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제게는 여전히 마님이십니다. 서기, 이제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서기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때 저를 거두어 주신 분이 마님의 오라버님 정대감께서였습니다. 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라버니께서요? 그렇습니다. 정대감께서는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습니다. 검술도 가르쳐 주시고 글공부도 시켜주셨지요. 서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대감님 댁에서 어린 마님께서 마당에서 노시는 걸 자주 봤습니다. 꽃에 물을 주시고 나비를 쫓으시던 모습. 그때부터 마님만 생각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정대감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병이라고 했지만 저는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형님께서도 같은 의심을 품으셨지요. 마님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형님께서 몰래 조사하시다가 김서방과 최참봉의 영모 음모를 알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정대감을 독살했다는 것도요. 뭐라고요? 오라버니를 김서방이? 그렇습니다. 정대감께서 무관으로 계시며 그들의 영모를 눈치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거한 것이지요. 형님께서도 그 진실을 밝히려 하셨지만 결국 형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마님을 부탁한다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셨지요.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보 머슴으로 숨어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대감님의 은혜를 갚고 형님의 원수를 갚고 마님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서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벼슬도 받았고 떳떳하게 마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님을 평생 모셔도 되겠습니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서기, 아니 나리, 저도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께서 주신 이 인장도 항상 몸을 조심하라 하셨던 게 혹시 이런 일을 예감하셨던 걸까요? 서기가 은장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대감님, 이제야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석 달 후 김씨 집안에서는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아이고, 정마님이 새 신랑을 맞이하시는구먼. 그것도 조정의 벼슬아치와
참말로 복 받으셨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축하해 주었고 혼례식이 끝나고 연화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그리고 석인 아리도요. 연화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아, 고맙네. 자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서기가 감사의 인사를 하자 연화가 웃으며 말했지요. 에구, 뭐 저야? 그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연아 씨, 앞으로 어찌하실 건가요? 저요? 저는 형주로 돌아가 다른 임무를 받아야지요. 세상에는 아직 밝혀야 할 비밀이 많으니까요. 연화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석이 나리,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지만 나리께서는 마님만 바라보고 계셨더군요. 제가 아무리 꼬셔보려고 해도 나무 토막 같더니 앞으로도 마님을 잘 모시십시오. 연아, 고맙소.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연화가 두 사람에게 깊이 인사하고 그렇게 떠났고 서기와 마님은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말했지요. 아이고, 참말로 신기한 일이구먼. 쫓겨났던 마님이 술 취해서 머슴을 덮쳤다가 결국 나리를 얻으셨다니? 이거야말로 대역전이 아니고 뭐겠는가? 하하하, 그 말이 맞네. 바보인 척했던 머슴이 사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고 술김에 실수했다던 그날 밤이 사실은 운명이었던 거지. 술 한 잔에 인생이 바뀐다더니 정마님이 그 증거로구나.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암행어사를 사칭한 처녀라니. 그것도 평범한 처녀가 아니라 임금님의 마패를 대놓고 위조해서 탐관오리 코앞에 들이민 간 큰 처녀였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조선 팔도 어디서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곳은 바로 충청도 외진고을, 탐욕스러운 박사또의 생일 잔치날이었습니다. 때는 단풍이 붉게 물든 9월 금음 풍년이라 했건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고을 원님, 박사또의 끝없는 횡포 때문이었지요. 사또의 생일이라 하니 백성들은 논밭을 갈아 번 돈을 죄다 털어 진귀한 선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박사또의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작거리 주막을 지키는 덕구라는 사내가 술 한 동이를 들고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덕구는 주막을 꾸려가는 초롱의 든든한 삼촌이자 하나뿐인 혈육이었지요. 헌데 덕구가 올린 술이 박사또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짐승에 젖을 짜 넣은 듯 누추한 탁주로구나. 내 오늘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하찮은 곡차를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허나 내가 성의를 보였으니 그 죄는 면하겠다만. 탓도 나으리. 이 술은 소인의 집에서 정성껏 담근 송화백주이옵니다. 다른 고을 나으리께서는 진상주로 쓰시는데 어찌 누추하다 하시니. 이 놈이 내 앞에서 감히 항변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저 주모 덕구의 주막에 술세를 10곱절로 매겨라! 오늘 내 상에 누추한 술을 올린 죄니라! 10곱절이라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덕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막을 털어바쳐도 10곱절의 술세는 감당할 수 없었지요. 탓도 나으리. 그건 너무 가혹하십니다. 저 망할 것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덕구가 그 자리에서 사정했지만 박사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마당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잔치 마당으로 당당히 들어섰는데 바로 덕구의 조카 초롱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덕구에게 다가갔지요. 에이, 아재, 뭘 그리 울고 계시오? 사또 나으리가 덕담 한마디 해주신 건디 뭐가 서러워서 우시는 거요? 나으리 생신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눈물을 흘리면 복이 다 달아난다고 하지 않소? 아이고 참. 뭐시? 저 천한 것은 대체 누구더냐? 감히 사또의 잔치에서 방정을 떠는 것인가? 당장 끌어내라! 그런데 그때 초롱이 여유롭게 사또나리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소인의 재주가 참말로 아까운디 한 번만 봐주시지요. 소인이 나으리를 위해 노래를 한 곡조 뽑아드릴 터이니 그 후에 벌을 주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나으리 같은 훌륭하신 분께서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재주 하나쯤은 봐주실 수 있지 않겠소?
초롱은 능청스럽게 사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하는 듯한 노랫가락을 흥겹게 뽑아냈지요. 사또는 처음엔 불쾌했지만 주변의 아전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체면 때문에 웃는 척했습니다. 초롱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의 노래가 영험한지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복채를 내놓으셨습니다. 나으리께서도 복채를 주셔야 복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경사스러운 날에 말이지요. 그러니 아재의 술세 같은 건 거두어 주시지요. 그게 바로 나으리께 복이 되는 길이지요. 허, 이 요망한 계집을 봤나? 흐흐흐. 이미 내 입으로 뱉은 말이지만 오늘은 좋은 날이니 특별히 술세에 대한 말은 거두마. 아이고 지엄하신 사또 어르신, 참말로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이 보잘것없는 소녀의 노래를 들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니 하늘의 복을 받으실 겁니다. 틀림없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으리. 그렇게 잔치 분위기에 휩쓸린 사또는 순간 정신을 놓고 웃어버렸습니다. 덕분에 술세는 면했지만 초롱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주막으로 돌아온 초롱은 등잔불 아래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또의 횡포는 끝이 없을 터. 내가 아무리 날고 기지를 부리고 기어도 저들의 오만함을 꺾을 수는 없구나. 저들은 오직 권위만을 두려워하니. 그래. 그렇다면 나도 저들이 두려워하는 권위를 잠시 빌려오는 수밖에. 그때 그녀의 눈에 예전 포도청 하급 관리였던 덕구 삼촌이 몰래 보관하던 낡은 문서 꾸러미가 들어왔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의 권위라면 저 오만방자한 박사또도 무릎을 꿇을 터. 다음 날 새벽 초롱은 덕구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의 희한한 물건을 파는 만물상을 찾아갔지요. 그곳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가짜 마패였습니다. 노쇠를 그럴싸하게 다듬어 만든 말 3마리가 딱 새겨진 마패. 겉보기에는 진짜와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가, 아무리 사또에게 앙심이 있다 한들 어찌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마패를 가지고 장난을 친단 말이냐? 이건 역적죄와 다를 바 없다. 아재, 저 박사또의 횡포가 곧 역적이 아니오? 진짜 어사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먼저 어사가 되어 저 박사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정의가 아니라 진짜 권위뿐이니 말이오. 이 가짜 마패가 우리 복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재, 얼었소? 참말로 기막힌 계책 아니오? 초롱은 덕구가 과거 관리 시절 입었던 낡은 유생의 도포를 구해 입고 갓을 눌러 쓴 채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비장함과 유쾌한 장난기가 뒤섞여 빛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볼까? 암행어사 출두요. 너무 격식 차린 말투는 백성들이 오히려 무서워할 터. 암행어사 나으리가 행차하신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날 밤 초롱은 홀로 박 사또의 관하로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침실 창호지 문 앞에 서서 노쇠로 만든 가짜 마패를 살짝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위엄있게 속삭였습니다. 박사또, 하늘이 당신의 행실을 내려다보고 계시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초롱의 목소리는 곧바로 사또의 귓속에 파고들었습니다. 잠이 들려던 박 사또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 문 앞에 놓인 빛나는 노쇠 마패를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초롱이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사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진짜 암행어사라면 위장 신분으로 다니는 법. 사또는 누가 다녀갔는지 알아내려 아전들을 닥달했고 고을 전체는 탐관오리의 광기 속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장 이 고을의 모든 떠돌이 유생과 수상한 선비를 찾아내라. 사소한 행색이라도 놓치지 말라. 나를 감히 가지고 놀다니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사또의 명령은 고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한편 초롱은 덕구의 도움으로 사또의 집무실 근처에 몰래 숨어 사또의 재물 장부를 위조한 서류를 흩뿌렸습니다. 가짜 어사의 행세는 사또에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두라는 말은 없었지만 관아에 퍼진 소문은 저작거리를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서울에서 암행어사 나으리가 비밀리에 와서 사또 나으리의 비리를 모두 적어갔다. 백성들은 불안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보았고
사또는 이 소문이 민심을 움직이는 것을 보고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은 한양에서 내려온 진짜 암행어사 이연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유생으로 위장한 채 주막에 앉아 민심을 듣고 있었지요. 그는 초롱의 기발하고도 배짱 좋은 행동력에 흥미와 감탄을 느꼈습니다. 가짜 어사라니 누가 감히 이런 배포 큰 짓을 하는 것인가? 허나 그 방법이 탐관오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기에는 이만한 계책이 없구나. 백성들의 지혜는 서책보다 날카롭군. 이연이 초롱의 주막을 찾아갔을 때 초롱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수려한 외모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깊고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주목께서는 이 고을의 정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정이요? 그런 건 높은 분들 서책에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은 아래 것들에게는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 고정이 아니겠습니까? 나으리 같은 양반 나으리 행세하는 분들한테 우리네 정의는 그저 시시한 이야기일 뿐이지 않겠소? 이연은 초롱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대답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명문가 교수에게서는 볼 수 없는 현실적이고 당당한 매력이 이연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을 초월한 연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이연은 초롱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박사또 역시 이 가짜 어사를 역이용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연을 수상하게 여겼던 초롱은 이연을 떠보는 듯이 사또의 세금, 착복 방식에 대한 단서를 던졌습니다. 진정한 정의를 추구하는 자라면 이 정보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초롱 역시 이연의 질문이 너무 예리함을 느끼고는 그를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저 유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나으리 행세를 하니 진짜 관료의 냄새가 난다.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한편 박사또는 어사를 잡으려고 관아 담장 옆 샛길에 함정을 팠습니다. 단순한 구덩이가 아닌 초롱이 흘린 위조, 장부를 미끼로 매달아 놓은 함정이었지요. 이놈들아, 서둘러라! 이 장부를 탐하는 놈이 가짜 어사다! 매복하고 있다가 꼭 잡아야 한다! 그날 밤 가짜 어사 복장으로 다시 관아를 살피던 초롱은 순찰이 강화된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샛길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비리 장부 조각을 보고는 욕심을 냈습니다. 혹시 저것이 진짜 증거가 아닐까? 초롱이 손을 뻗는 순간 매복한 사또의 하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초롱이 함정에 빠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유생 복장의 그림자 하나가 초롱의 발밑에 돌을 던져 경고하는 듯했습니다. 이연은 초롱이 흘린 단서를 추적하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지요. 놀란 초롱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인가? 이연의 은밀한 도움으로 초롱은 박사또의 비열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지? 박사또의 수하라면 날 도와줬을 리가 없는데. 분명 나를 도우려고 함정을 알려준 듯한데. 초롱은 주막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짜 어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덕구 삼촌뿐. 이내 그녀의 머릿속에 수려한 외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떠돌이 유생이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유생이 눈빛은 너무나 깊었어. 마치 내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꿰뚫어보는 듯했지. 혹시 그자가 사또의 첩자일까? 아니면 진짜 암행어사일까? 초롱은 이연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롱은 주막 구석에서 일부러 눈에 띄게 덕구 삼촌과 격렬하게 다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재, 내가 가짜 어사 노릇 때문에 곧 잡혀갈 거라 했지. 이제 어쩌면 좋아. 이연은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의 연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찌 저리도 신분과 목숨을 가볍게 여긴단 말인가. 허나 저 처녀의 지혜가 나보다 백성의 고통을 더 깊이 찌르는구나. 하지만 내가 진짜 마패를 꺼내기 전에 이 가짜 어사가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다. 이연은 초롱의 연기가 함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처한 위험은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이연은 무거운 결심을 하고 초롱에게 다가섰습니다. 주모, 어제 관아 근처에서 도포를 입은 사내를 보았습니다. 그의 행색이 수상쩍어 나도 모르게 돌을 던졌는데 혹 주모에게 방해가 되었소? 이연의 은밀한 고백에 초롱은 그의 정체가 첩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초롱은 곧바로 그의 진짜 목적을 떠보았습니다. 나으리,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나으리는 진짜 관료이시지요? 만약 나으리가 나라의 정의를 행하는 분이라면
내가 박사또의 비리 장부를 숨겨둔 곳을 알려드릴 터이니 나를 돕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나는 암행어사가 아니오. 허나 나는 내 신분을 걸고 약속하오. 주모가 보여주는 진짜 증거가 있다면 나는 이 목숨을 걸고 탐관오리를 심판할 것이오. 이것이 유생의 양심이오. 이연의 정직한 맹세는 초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짜 어사는 진짜 정의를 만났고 진짜 암행어사는 백성의 생생한 지혜를 얻게 된 순간이었지요. 좋습니다. 나으리. 내가 가진 것은 가짜 마패와 백성의 지혜뿐입니다. 나으리가 가진 것은 진짜 양심과 나라를 바로잡을 능력이지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친다면 저 오만한 박사또를 통쾌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롱은 이연에게 박사또의 세금 착복 증거가 담긴 낡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박사또가 그동안 착복한 세금과 그의 숨겨진 배후를 파헤칠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관아 뒤편 담장 아래에서 은밀히 만났는데 이연은 초롱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속삭였지요. 그때 관아의 충직한 하인 돌쇠가 순찰을 돌다가 담장 아래의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하고 활을 겨누며 외쳤지요. 거기 누구냐? 하지만 돌쇠가 쏜 활은 다행히 빗나갔고 돌쇠가 그림자를 쫓아 달려오는 찰나 이연은 초롱을 벽 쪽으로 끌어당겨 몸을 숨기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 신분을 초월한 연정이 싹트는 순간이었지요. 돌쇠는 수상한 기척을 놓치지 않으려 담장 아래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이연은 손으로 초롱의 입을 막고 속삭였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들키면 모두 끝이오. 순간 초롱의 눈이 크게 떠졌고 이연의 얼굴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요. 분명 수상한 기척이 있었는데, 착각이었나?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돌쇠는 관아로 돌아갔고 두 사람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이연은 여전히 초롱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더군다나 상대는 수려한 외모 양반 유생,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이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가 없네. 초롱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안전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하오. 이연이 황급히 손을 떼자 초롱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날 구해주신 건데 뭐가 죄송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고맙지요. 아니, 그게... 그나저나 나으리 숨결이 참 따뜻하시더군요. 아, 초록낭자, 그게 무슨 말이오? 농담입니다. 나으리,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일단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롱은 이연을 주막 뒤편의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벽 뒤에 숨겨진 좁은 공간이었지요. 두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곳이었고 희미한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날 덕구 삼촌이 포도청 관리 시절 급할 때를 대비해 만들어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박사또의 하인들이 들이닥쳐도 여기는 찾지 못할 겁니다. 그때 이연이 품에서 비리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초록낭자가 건네준 이 장부를 분석했는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놀라지 마시오. 박사또의 배후는 한양의 병조판서 김대감이오. 병조판서라니, 그렇게 높은 분이. 김대감은 군포를 부정하게 징수하여 사제를 불리고 있었소. 박사또는 그저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오. 주막 처녀의 작은 가짜 어사극이 조선 조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으로 비화된 순간입니다. 그럼 나으리,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 아니오? 그렇소. 김대감의 손이 닿는 순간 우리 둘 다 영모로 몰려 죽을 것이오. 아이고,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후회하시오? 후회는요. 나으리를 만난 건 후회가 아니지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나으리,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으리는 진짜 누구십니까? 누구라니? 나으리의 눈빛이 너무 깊습니다. 평범한 유생이 아니지요. 혹시... 그때 초롱이 이연의 허리춤을 살짝 봤는데 이연의 허리춤에 있던 주머니 안에서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초롱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것은 진짜 마패? 이 유생이 진짜 암행어사였구나. 어찌하여 나에게 신분을 속였는가? 가짜 어사가 진짜 어사를 만난 순간 초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진짜 암행어사셨구나. 그렇죠? 초록낭자. 나으리, 그럼 저는 암행어사님을 속인 겁니까? 그럼 저는 임금님을 모독한 죄로 큰 벌을 받겠네요? 그때 이연이 초롱의 손을 잡고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아니요, 낭자는 잘못이 없소. 하지만 저는 임금님께서 직접 어사님께 하사하신 마패를 모독하고 가짜 마패를 만들어 사용했고 암행어사 나으리를 속였는데 낭자를 처벌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 오히려 나는 나으리는 이연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생각은 없었지만 초롱의 날카로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진짜 암행어사임을 밝히고 초롱에게 고백했습니다. 초록낭자, 나는 이 나라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암행어사요. 신분으로는 양반이고 낭자와는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진 사람이오. 하지만 초롱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낭자는 나에게 신분을 초월한 연정을 느끼게 해준 첫 여인이오. 명문가 교수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함과 지혜와 용기가 있소. 허나 나는 마패를 함부로 꺼내 낭자의 가짜 어사극을 방해할 수 없었소. 낭자의 지혜와 용기가 진짜 정의를 시현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오. 아니,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암행어사가 주막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다니. 하지만 이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초롱의 마음은 살살 녹아들었지요. 결국 초롱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그저 천한 주막 여인일 뿐입니다. 나으리 같은 분이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연모하신다 하십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낭자의 마음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소. 나으리, 저도 사실 처음 주막에서 나으리를 봤을 때부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좁은 비밀 공간 안 촛불 하나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박사또의 하인들이 주막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좁은 공간 안은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초록낭자, 나는 이제 마패보다 낭자를 더 생각하는 죄인이 되었소. 나으리, 밖에 저 광기 어린 사내들은 우리를 영모로 몰아 죽이려 할 것이오. 나는 암행어사의 신분을 밝히면 살 수 있겠지만 낭자는 죽게 될 것이오. 하지만 나는 낭자를 잃을 수 없소. 이연이 초롱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낭자, 나는 신분의 벽을 깨고 낭자를 내 여인으로 삼고 싶소. 오늘 밤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나으리,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진심이오. 낭자만이 내 마음을 움직인 유일한 사람이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자 뜨거운 기운에 촛불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나으리, 저를 원하십니까? 천한 몸이지만 나으리께 이 마음과 몸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촛불,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신분을 초월한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름과 비가 만나듯 두 마음이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목숨을 건 결의이자 조선의 거학을 향한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는 맹세였습니다. 그날 이후 초롱과 이연은 가짜 어사극을 더욱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암행어사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흘려 박사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지요. 초롱의 가짜 어사가 뿌리는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해지자 박사또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관할을 배회하던 떠돌이 유생이연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수상한 유생이 혹시 이 모든 일의 배우인가? 그날 곧장 박사또는 이연을 처리할 비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초롱과 이연은 주막 뒷뜰에서 다음 거사를 논의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때 주막 대문이 박사또의 하인들에 의해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의 사칭범을 잡아라! 두 사람은 주막 비밀 공간으로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에 좁고 어두운 공간. 박사또의 하인들이 바로 옆방과 마루를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두 사람의 숨소리만큼이나 가까웠습니다. 이놈들을 꼭 찾아내야 한다! 이 도둑고양이 같은 놈들이 어디 숨었지? 한편 박사또는 주막을 포위하고 이연과 초롱을 찾지 못하자 광기에 가까운 닥달을 멈추지 않았지요. 당장 두년놈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니놈들도 온전치 못하리라! 이미 병조판서 김대감에게 사태를 보고한 그는 김대감이 직접 파견한 비밀 자객이 주막 근처에 잠복해 있음을 알았기에
더욱 초조해하고 있었지요. 한편 비밀 공간 밖 박사또의 하인들이 철수하는 틈을 타 덕구 삼촌이 몰래 이연에게 술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나으리께서 고생이 많으셨을 터 술 한 잔 대접해야지. 허나 그때 주막 근처에 잠복해 있던 김대감이 보낸 비밀 자객이 덕구에게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움직이면 죽는다. 누구시오? 조용히 해. 이 술에 독을 탈 테니 저 유생에게 바쳐라. 뭐시라고? 그건 안 됩니다. 거부하면 내 조카부터 죽인다. 지금 당장 저 비밀 공간으로 들어가서 내 조카부터 처치할 수도 있다. 안 됩니다. 초롱이는 아무 죄가 없소. 그럼 순순히 따르겠느냐? 알겠소. 자객이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술동이에 독을 타자 덕구 삼촌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요. 제발 다른 방법은 없겠소? 말 대꾸하면 지금 당장 주막에 불을 지르겠다. 어서 가거라. 자객은 초롱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그에게 독이 든 술을 이연에게 바치도록 협박했습니다. 덕구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독주를 가지고 비밀 공간 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길러온 조카딸과 그 조카딸이 사랑하는 남자. 둘 중 하나를 희생시켜야 하는 잔혹한 순간이었지요. 미안하오. 나리, 초롱아.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하시오. 그 시각 비밀 공간 안에서는 여전히 이연과 초롱은 서로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초롱아 나으리. 저 덕구옵니다. 영감이시군요. 삼촌, 무슨 일이세요? 이연이 문을 열자 덕구가 떨리는 손으로 술동이를 들고 서 있었지요. 나으리, 고생하셨습니다. 술 한 잔 드시지요. 아, 덕구 영감, 고맙소. 마침 목이 말랐는데. 그런데 그때 초롱이 덕구의 얼굴을 보자 덕구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걸 목격했지요. 삼촌, 초롱이 외침에 이연이 술을 받으려다 멈추며 쳐다보았습니다. 그 술, 안 됩니다. 덕구 삼촌이 눈물을 흘리며 초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롱아. 삼촌, 그 손, 왜 그렇게 떨고 계십니까? 그리고 삼촌의 눈빛이. 이 술은 제가 먼저 맛을 봐야겠습니다. 주막 주인으로서의 예의입니다. 초롱은 재빨리 술잔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는데 덕구 삼촌은 초롱에게 그 술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절규를 눈빛으로 보냈지만 비밀 자객의 칼날이 등 뒤에 숨어 있기에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연이 이 모든 상황을 간파하였고 덕구 삼촌에게 물었지요. 덕구 영감, 설마 독이요? 미안하오. 자객이 저놈이 초롱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소. 삼촌! 역시 병조판서 김대감이군. 그 순간 비밀 자객은 칼을 뽑아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독주가 실패했으니 직접 처리하겠다. 나으리. 낭자는 뒤로 가시오. 자객은 독주가 실패하자 곧바로 이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순간 초롱은 몸을 날려 이연을 밀쳤고 자객의 칼날이 초롱의 어깨를 깊숙이 베며 중상을 입혔지요. 사랑하는 여인의 피를 목격한 암행어사 이연의 눈은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천하에 다시 없을 악행이로다. 너희 탐관오리들은 백성의 고열로 이 나라를 병들게 하더니 이제는 암행어사를 독살하고 여인에게 칼을 겨누는가? 암행어사 이연의 분노는 덕구를 위협하던 자객을 압도했습니다. 이연은 자객과의 처절한 격투 끝에 그를 제압하고 병조판서 김대감의 비밀 증표를 빼앗았지요. 그리고 초롱의 상처를 급히 동여매고 이연은 피 묻은 마패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의 명이다. 고을의 모든 아전들은 즉시 이 앞으로 모여라. 우레와 같은 이연의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으며 마패의 권위 앞에 아전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연의 명에 따랐습니다. 당장 탐관오리 박원흥 사또를 잡아오라. 영모에 가담하여 백성의 고열을 짜낸 죄, 그리고 암행어사를 독살하려 하고 양민에게 칼을 휘두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그렇게 잠시 뒤 아전들에게 끌려온 박사또는 이연과 마패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이 땅에 쓸리고 얼굴은 이미 공포로 창백지요.
허허, 나으리. 저는 그저 덕구라는 놈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모든 죄는 저 천한 주막 주인이 가짜 마패를 만들어 꾸민 영모요입니다. 저는 단지 병조판서 김대감께 충성했을 뿐. 닥치거라. 박원응. 내가 김대감에게 상납한 증거와 내가 보낸 자객의 김대감 증표가 여기 현장에 있거늘 천한 주막 주인이라 했느냐?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놈이 감히 누구더러 천하다고 입을 놀리느냐? 내 비열한 죄를 끝까지 다른 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는 이놈이 천한 놈 중에 천한 놈이 아니냐? 이연은 김대감의 증표를 박사또의 눈앞에 던져 보였습니다. 그러자 박사또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비열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모습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 탐관오리의 처절한 몰락 그 자체였습니다. 한편 초롱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 피 묻은 한복 위로 덮고 삼촌의 오열만이 주막의 정적을 갈랐고 이연은 초롱의 상처를 부여안고 자신이 암행어사의 신분을 택한 죄가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 같아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마패만 아니었다면 낭자는 평범하게 주막을 지켰을 것을. 탐관오리 박사또 하나를 잡는 작은 정의를 세웠으나 사랑하는 여인의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가? 허나 멈출 수는 없다. 병조판서 김대감이 숨쉬는 한 저자는 낭자의 가짜 마패 사용을 왕을 모독한 영모로 뒤집어 씌울 것이다. 낭자는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고 나 또한 영모의 배후로 몰릴 것이다. 한편 덕구는 초롱의 발치에 엎드려 울고 있었는데 이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덕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조판서 김대감을 심판해야만 이 모든 비극의 굴레를 끊고 초롱의 신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덕구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덕구 삼촌, 당신의 죄는 공포였소. 나를 향한 배신이 아니었소.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니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요. 병조판서 김대감을 무너뜨리고 낭자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이연은 쓰러진 초롱에게 다가가 신분을 초월한 영원한 맹세를 올렸지요. 초롱 낭자, 듣고 있소.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오. 돌아오면 낭자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이오. 나의 평생의 반려가 되어주시오. 이연의 말에 초롱의 창백한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이연은 그것이 하늘의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덕구 영감, 마지막으로 부탁하오. 말씀하십시오. 초롱 낭자를 반드시 살려내시오. 예, 이 목숨을 걸고라도 살려내겠습니다. 나으리도 살아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오. 낭자와의 약속이 있으니. 이연은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낭자,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소. 이연이 주막을 떠난 사흘 뒤 피와 눈물로 얼룩진 암행어사 이연의 증거물은 마침내 조정 대신들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이연은 병조판서 김대감의 악행과 비리 장부를 낱낱이 밝혀냈고 궁궐은 영모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요. 결국 병조판서 김대감은 그의 충복들이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 증표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조정의 거학은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김대감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파직과 유배의 처벌을 받게 되었지요. 허허! 통제라! 저 미천한 주막 여인과 엮여 조정의 거목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저토록 젊은 초임 암행어사의 한마디에 수십 년 공을 쌓은 병조판서가 맥없이 꺾일 수 있단 말인가? 조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구나. 병조판서 김대감의 몰락은 조정 대신들의 숙청으로 이어졌고 그와 연루된 수많은 탐관오리들이 처벌받는 피바람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연은 이 모든 사후 처리를 감당하느라 오랜 시간 주막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요. 한편 그 격변의 시간 동안 주막에 홀로 남겨진 초롱은 덕구 삼촌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에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덕구 삼촌, 나으리께서는 가셨습니까? 아가, 깨어났구나.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병조판서를 무너뜨리고 곧 돌아오실 거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삼촌, 나으리께서 이미 삼촌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삼촌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저희 평생의 은인이시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초롱의 건강이 회복되자 주막에는 이연의 마지막 맹세가 이루어질 날만을 기다리는 애틋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이 시작될 무렵 이연이 약속했던 대로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으리, 초록 낭자, 내가 많이 늦었소. 이제 김대감의 모든 세력이 정리되었고 낭자가 임금께서 하사하신 마패를 기만하고 가짜 마패를 사용했다는 죄도 모두 용서해 주셨소. 초롱은 이제 억압적인 신분제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낭자, 더 좋은 소식이 있소. 더 좋은 소식이요? 조정에서 낭자의 공로를 인정하셨소. 저희 공로를요? 그렇소. 낭자가 나를 도와 탐관오리와 병조판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임금님께서 낭자에게 양반 신분을 하사하기로 하셨소. 이제 낭자는 양반이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소. 낭자, 내 정실 부인이 되어 주시겠소? 나으리, 설마 놀리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소. 참말이오. 아이고, 잘 됐네. 참말로 잘 됐어. 우리 초롱이가 드디어 행복하게 되는구나. 조선의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행어사 이연이 병조판서 김대감을 탄핵하고 주막 출신 여인 초롱과 혼인하였다. 이는 신분을 초월한 이례적인 혼사였으나 임금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다. 가짜 마패를 든 주막 처녀와 진짜 마패를 든 암행어사.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져 신분을 넘어선 사랑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분 상승과 진실한 사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진실한 사랑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요? 혼례 당일 아침, 신랑 덕수가 들뜬 마음으로 신부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색시야, 이제 우리 가오라? 그런데 웬걸요? 방 안에는 구겨진 혼서지와 비어있는 이불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지요. 어디 갔나? 색시가 어디 간 것이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그 좋은 거시기 준비해놨는데 허실구먼. 김진사가 은 100냥 주고 색시를 사갔다네. 아따, 총각 불알이 터지겠어? 덕수는 아래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룻밤 내내 잔뜩 기대하고 있던 그것이 김칫국 마신 것처럼 싹 가라앉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뭔 일이여? 마을 아낙네들이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못 써보고 시들어버렸네. 이불 아래에는 덕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첫날 밤 용품들만 그대로 남아있었지요. 꿀, 참기름, 그리고 마을 아지매가 몰래 건네준 비밀스러운 약재들까지. 아이고, 이 좋은 것들을 다 어쩌라고. 덕수가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방문 앞에 모여들어 킬킬거리며 구경하고 있었지요. 어메, 저것 봐라. 꿀이랑 참기름까지 준비해뒀네. 아이고, 총각이 얼마나 애를 썼을꼬? 그런데 정작 쓸 색시가 없으니 무슨 소용이요? 덕수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들 뭘 그리 구경하시는 거요? 볼 게 뭐가 있다고? 아이고, 화내지 말거라. 우리도 안타깝다 말이야. 마을 이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세상에 여자가 준화 하나뿐이겠느냐? 다른 처녀 구해서 혼인하면 되지 않겠나? 이장님, 그게 그리 쉬운 일인가요? 준화만큼 예쁜 처녀가 어디 또 있겠어요? 아이고, 그 김진사 천벌을 받을 놈. 남의 색시를 가로채다니. 100냥이면 큰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망할 김진사, 내가 가만 안 둬. 야야, 함부로 덤비지 마라. 김진사가 얼마나 세력이 큰 양반인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할 순 없어. 덕수는 혼례복을 벗어던지고 평상복을 걸쳤습니다. 어디 가는 게야? 술이나 마시러 가야지. 이런 날엔 술밖에 답이 없어. 아이고, 술 마시고 주정 부리지는 마라. 덕수는 터벅터벅 주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따, 불쌍하기도 해라.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색시 뺏기다니. 그래도 젊으니까
금방 있겠지 뭐. 덕수의 어깨는 점점 더 축 늘어졌습니다. 덕수는 주막에서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며 풀이 죽은 것이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 신세가 이게 뭐여? 총각, 그만 좀 마셔. 취하겠어. 주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덕수는 들은 척도 안 했지요. 더 주시오. 오늘은 죽도록 마셔야 되겠소. 한 사발, 두 사발, 어느새 다섯 사발을 비운 덕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는 게야? 바람 좀 쐬러 가오. 덕수는 휘청거리며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술기운에 발걸음이 엉성했지만 자꾸만 걸음이 산 깊숙이로 향했지요. 아이고, 춘아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말도 없이 그리 간 것이오. 중얼거리며 걷던 덕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지? 나무 사이로 이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달빛에 비친 그림자들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덕수는 술이 확 깨면서 조심스럽게 그림자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휘리릭, 챙. 하하. 야! 분명히 사람 소리였는데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여자가 이 밤중에 산에서 뭘 하는 거지? 덕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가 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보았지요. 어메, 저게 뭐야? 덕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세 명의 여인이 칼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칼춤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진짜 무궁을 쓰는 건가? 여인들의 몸놀림이 마치 나비처럼 가볍고 빨랐습니다. 칼끝에서 달빛이 반짝거리며 아름다운 궤적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던 여인은 키도 크고 몸매도 늘씬했는데 무엇보다 칼솜씨가 예술이었지요. 으와, 저 여인이 장난이 아니네. 덕수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칼춤을 추던 여인이 동작을 멈추고 덕수가 숨어있는 바위 쪽을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누구야? 거기 숨어서 훔쳐보는 놈. 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나?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덕수는 바위 뒤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야! 나와! 안 나오면 이 칼로 바위째 베어버린다. 덕수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데 여인이 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색시도 지키지 못한 놈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걸.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을 모를 리 있나? 홀레날 색시 뺏긴 총각 말이야. 다른 두 여인도 킬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총각 딱하네요. 전날 밤도 못 지르고 불쌍해라. 아이고, 그 좋은 거시기 준비해놨을 텐데 말이야. 덕수의 얼굴이 불타오르듯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키 큰 여인이 칼을 휘둘러 보이며 말했습니다. 야, 총각아. 나는 월하다. 아휴, 그런데 너 술독에 빠졌다 나왔냐? 술 냄새가 장난 아니네. 얼마나 마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총각아. 색시 뺏긴 게 그렇게 억울하면 되찾아올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되찾아온다고요? 어떻게요? 어떻게긴 뭐가 어떻게야. 뺏어오면 되지. 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김진사는 제법 위세가 있는 양반인데. 월화가 다른 두 여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얘들아, 이 총각 겁쟁이네. 그러게요, 언니. 사내가 되어서 색시 하나 못 지키면서 술독에 빠질 용기는 있나 보네요. 덕수가 발끈했습니다. 겁쟁이라뇨. 저도 할 말은 해요. 그럼 뭐? 김진사한테 가서 색시 내놔 하고 따질 거야? 그건. 월화가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총각, 정말로 색시 되찾고 싶어? 월화가 덕수 앞에서 칼을 빙빙 돌리며 말했습니다. 총각, 우리가 누군지 아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의적이야. 부자들 재산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적이라고요? 그때 월화 옆에 있던 여인이 나서며 말했지요. 난 단화야. 우리 언니 월화는 아까 봤고 저쪽이 국화야. 단화가 손가락을 튕기자 바위가 탁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바위가 쪼개지다니. 그때 국화가 나무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가 한 바퀴 돌며 내려왔지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어. 덕수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월화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총각, 내 색시를 뺏어간 김진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나? 나쁘긴 하지만 그 놈이 지금까지 몇 명의 처녀를 농락했는지 아나? 20명이 넘어. 단화가 거들었습니다. 어떤 처녀는 배까지 불러서 산속에 버렸대. 어떤 처녀는 실성해서 미친 여자가 됐고. 국화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놈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마침 내가 나타난 거야. 덕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었군요. 그럼 춘하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래서 서둘러야 해. 그때 월화가 덕수 앞에 바짝 다가서더니 숨을 후풀어대며 말했지요. 총각, 우리가 내 색시 되찾아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우리와 함께 지낼 용기 있어? 덕수가 깜짝 놀라 뒷걸음쳤습니다. 뭐라고요? 놀라지 마. 그냥 같이 자자는 게 아니야. 국화가 설명했습니다. 김진사 저택에 들어가려면 우리 셋과 함께 행동해야 해. 그럼 며칠 밤을 함께 지내야 한다고. 그때 월화가 덕수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총각. 색시 뺏기고 나서 그것이 많이 억울하겠지? 그건. 아이고, 얼굴 빨개지는 것 봐라. 귀엽네. 우리가 좀 달래줄까? 덕수가 허둥지둥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요. 월화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생긴 것처럼 멍청하긴. 농담이야, 농담. 그런데 정말로 색시 되찾고 싶으면 우리 말 잘 들어야 해. 월화가 덕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총각, 김진사 집에 가본 적 있나? 네, 품팔이 할 때 몇 번 갔어요. 그럼 집 구조 기억나? 덕수가 눈을 감고 생각해보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대문 들어가면 왼쪽에 사랑채, 오른쪽에 행랑채, 안채는 정면에 있고 뒤편에 별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우물은 부엌 옆에. 단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메, 이놈 기억력이 장난 아니네. 담장 높이는 어느 정도였지? 한 길 반 정도? 담장 위에 기와 조각들이 박혀 있고 남쪽 담장 모서리 부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월화와 국화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완전 보물이네. 그럼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해볼까? 월화가 덕수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야? 덕수요. 좋아, 덕수야. 지금부터 우리가 특별히 단련시켜줄 테니까 각오해. 단화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몸을 풀어야지. 덕수야, 저고리 벗어봐. 네, 왜요? 몸 상태를 봐야 어떻게 훈련시킬지 알 수 있잖아. 덕수가 머뭇거리자 국화가 다가와서 저고리를 훌러덩 벗겨버렸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뭐 하는 거요? 어머, 가슴팍이 의외로 두툼하네? 월화가 덕수의 팔뚝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근육도 제법 있고. 이놈, 거시기는 어떻게 생겼나? 에이, 그건 안 돼요? 덕수가 화들짝 놀라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보기만 하는 건데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아니다, 색시도 못 본 것을 우리가 먼저 보면 안 되겠네. 그때 월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농담은 그만하고 진짜 훈련 시작하자. 덕수야, 이 나무에 매달려봐. 덕수가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리자 월화가 아래에서 다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뭐 하는 거예요? 힘 기르려면 이렇게 해야 해. 그런데 이놈 다리도 의외로 튼튼하네. 월화가 덕수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누님, 이상한 데 만지지 마세요. 단화가 킬킬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덕수야, 솔직히 말해봐. 추아랑 어디까지 해봤어?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궁금해서. 손이라도 잡아봤어? 덕수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건. 그때 국화가 다가와서 장난스럽게 물었지요. 어메, 손도 안 잡아봤구나. 그럼 뽀뽀는? 에이, 그것도 안 해봤어? 우리가 가르쳐줄까? 월화가 덕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덕수야, 여자 마음 사로잡으려면 일단 터치가 중요해. 어떻게요? 이렇게. 그때 월화가 덕수의 거시기를 꽉 잡아버렸지요. 어메, 누님,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왜 안 돼? 춘하한테도 이렇게 해봤어야지. 그만해요. 왜 자꾸 말하면서 이상한 데를 만지고 그래요? 월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자가 이 정도로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섹시 되찾아? 이제부터 매일 밤 이렇게 훈련할 거야. 각오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해질 무렵 드디어 월화가 덕수를 데리고 김진사 저택 근처로 향했습니다. 덕수야, 저기 보여? 저게 김진사 집이야. 높다란 담장 너머로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네. 남쪽 담장 모서리에 구멍도 있고. 다나가 나무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언니, 뒤쪽에 별채에 불이 켜져 있어. 그게 춘하가 있는 곳일 거야. 월화가 덕수에게 헝겊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머리에 둘러쓰고 저택 안으로 들어가. 행랑놈 흉내 내면서. 저 혼자요? 우리가 같이 가면 수상하잖아. 내가 예전에 품팔이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하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상황부터 파악해.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국화가 덕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가 밖에서 지켜볼게. 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담장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저택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하인들은 모두 사랑채 쪽에 있는 것 같았지요. 덕수는 조심스럽게 별채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춘하가 곱게 단장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춘하야. 덕수가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춘하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한 것은 춘하의 표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 같지가 않았지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저렇게 평온해 보이지? 그때 별채 문이 열리면서 김진사가 나왔습니다. 춘하야, 내일이면 큰 손님이 오신다. 단단히 준비해 둬야 해. 알겠습니다. 나리. 춘하의 대답을 들은 덕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억지로 있는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혹시 춘하가 자발적으로 온 건가? 김진사가 춘하의 어깨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다오. 일이 끝나면 좋은 곳으로 보내주마. 걱정 마세요.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할 것입니다. 덕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맡은 일, 뭔 소리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덕수는 서둘러 담장 밖으로 나와 월화를 만났지요. 어떻게 됐어? 이상해요. 춘하가 억지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김진사와 대화하는 걸 봤는데 마치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월화가 턱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일단 작전대로 하자. 춘하를 데리고 나오면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 간단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횃불이 여기저기서 켜지기 시작하더니 검은 옷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도둑이야! 이놈을 잡아라! 덕수야, 어서 별채로 가. 누구냐? 너희들은! 사내들이 의적 여인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화의 칼이 번쩍거리자 두세 명이 한꺼번에 쓰러졌고 그 사이 덕수는 별채에 도착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니 춘하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수야? 왜 여기 있어? 춘하야, 구하러 왔어. 어서 가자. 그런데 춘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덕수야. 아직 가면 안 돼. 뭐라고? 왜? 춘하가 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말이야. 나는 여기에 돈을 받고 팔려온 게 아니야. 뭔 소리야? 김진사는 나쁜 사람이 맞아. 하지만 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덕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춘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판서라고 들어봤어? 그 사람은 조선 팔도의 처녀 납치단을 거느린 거대 조직의 두목이야. 중국 황실과도 연결되어 있고 조선 조정 대신들 중에도 한 통속이 있어. 처녀들을 중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너는? 나는 그 증거를 잡으러 온 거야. 김진사는 박판서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그때 밖에서 칼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는데 뒤에는 더 나이 많은 사내가 따라왔지요. 결국 왔구나. 박판서님, 저들이 방해꾼들입니다. 박판서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군. 작은 물고기들이 큰 상어를 잡으려 한다니.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내 뒤에는 조선 팔도 관리들과 중국 상단이 버티고 있으니까. 박판서가 음산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화야, 이 차가 내 옛 신랑감이구나. 판서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죽이기엔 아직 이르고. 일단 지하로 데려가자. 박 판서가 손짓하자 검은 옷사내들이 덕수를 붙잡았습니다. 나라 이놈들아, 춘하야. 춘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덕수는 지하로 끌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지요. 이게 뭐야? 지하실 곳곳에 여자들의 옷가지와 비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철창이 있었고 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시오? 어둠 속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덕수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갇혀 있소? 김진사와 박 판서가 우리를 중국으로 팔아넘기려고 가둬놓은 곳인데 처녀들이 나 말고 20명 정도 더 있어요.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하가 혼자 내려오고 있었지요. 춘하야. 춘하가 덕수가 갇힌 철창 앞에 왔습니다. 손에는 열쇠를 들고 있었지요. 덕수야, 조용히 해. 춘하가 철창을 열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박 판서와 김진사가 위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 이 틈에 도망쳐야 해. 춘하야,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뭘 하려는 거야? 아까 하려던 말이 뭐였어? 춘하가 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뭔데? 나는 박 판서의 약점을 찾으려고 온 거야. 김진사를 통해서 말이야.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너는 첩자였던 거야?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수야,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해. 이건 진심이야. 춘하야. 하지만 내게는 해야 할 일이 있어. 이 처녀들을 모두 구해야 해. 덕수가 춘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같이 하자. 나도 도울게. 위험해.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나도 함께 할게. 춘하가 덕수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그때 위에서 춘하를 급히 찾고 있는 박 판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준화, 어디 있느냐? 춘하가 덕수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서 다른 처녀들을 풀어줘. 나는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벌게. 춘하가 위로 올라가자 박 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화야, 지하에서 뭘 했느냐? 그냥 덕수 놈 상태를 좀 봤어요. 박 판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춘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딴 마음 품은 건 아니지? 춘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약속대로 하겠어요. 그때 김진사가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하의 계집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 철창이 모두 열려 있고 한 놈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화, 내가 풀어준 거구나. 춘하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배신자년, 감히 나를 속였느냐? 박 판서,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할게요. 진실,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잡기 위해 왔어요. 내년 정체가 뭐냐? 춘하가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언니를 기억해요? 3년 전에 당신이 중국으로 팔아넘긴 춘향이요. 뭐라? 춘향이의 동생? 당신 때문에 언니는 중국 가는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했어요. 당신을 잡을 방법을 찾으면서. 그때 덕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춘하야. 덕수야, 위험해. 어서 가. 무슨 소리야? 안 돼. 혼자 둘 수 없다고. 박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다 죽여버려라. 김진사와 부하들이 덕수와 춘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서 월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수야, 춘하야, 우리가 왔다. 월화, 단화, 국화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먼. 춘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화 언니? 춘하야, 내가 춘향이 동생이었구나. 이제 알겠어. 언니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춘향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먼저 움직였던 거구나. 덕수가 춘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하야, 이제 다 알겠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을꼬.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덕수야, 미안해. 속여서 미안해. 뭘 속였다고 하는 게야. 마음만은 진짜였지 않았나? 덕수가 춘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같이 해보세. 내 언니 원수도 갚고 우리 앞날도 지켜보자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놈들을 모두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김진사와 10여 명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죽겠구먼. 덕수가 화들짝 놀라며 춘하와 함께 월화 뒤로 숨자 월화가 번개처럼 나타나 칼을 휘둘렀지요. 야! 월화의 칼에 김진사의 부하 셋이 한꺼번에 나가 떨어졌고 단화도 지지 않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야! 꽈당. 부하 둘이 벽에 박혀 기절했지요. 그런데 김진사의 부하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사방에서 달려들었지요. 철컹! 월화의 칼과 부하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국화는 칼 대신 다리를 높이 들어 발차기를 수없이 날렸지요. 하핫! 으악! 남은 부하들이 뒤엉켜 넘어졌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어메, 저 누님들은 사람이야? 귀신이야? 박판서도 그 모습에 당황하며 소리쳤지요. 이 연들은 뭔 놈들이냐? 월화가 칼끝을 박판서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적이다. 내 같은 악한 놈을 처단하러 왔다. 의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박판서다. 내깟 놈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단화가 코웃음 쳤습니다. 박판서든 개판서든 상관없어. 나쁜 놈은 모두 혼내준다. 그때 덕수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하면 되죠? 바보야. 뭘 하기는 도망가. 그때 김진사가 뒤에서 칼을 들고 춘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춘하 내년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춘하가 뒤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였지요. 춘하야, 뒤를 조심해. 덕수가 벌떡 일어나 김진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아, 내 색시한테 뭐 하는 거야? 그때 김진사가 휘두른 칼이 덕수의 어깨를 스쳤지요. 아야. 하지만 덕수는 물러서지 않고 덕수가 김진사의 다리를 꽉 붙잡으며 매달렸지요. 놓아라, 이놈아! 안 놔, 못 놔. 이 못된 영감탱이야. 김진사가 덕수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덕수가 워낙 꽉 붙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 춘하가 칼을 들어 김진사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김진사, 이제 끝이야.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박판서가 보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들아, 내가 직접 나서겠다. 이 잡놈들, 어디 동맛 좀 보거라. 조심해. 저 칼에 독이 묻어 있어. 박판서가 독침을 날리자 월화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아이고, 저놈 장난 아니네. 단화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판서가 다시 독침을 날렸는데 이번에는 국화를 향해서였지요. 국화야, 조심해. 월화가 국화를 밀쳐내며 대신 독침을 맞았는데 어깨를 붙잡고 쓰러졌지요. 으악! 언니! 단화와 국화가 달려갔습니다. 하하! 이제 끝이다. 월화 누님. 이제 너희도 모두 저승길 동무가 되어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다. 여기가 그 나쁜 놈들 있는 곳이야. 우리를 구해준 은인들이 위험하대. 문이 와장창 열리더니 수십 명의 처녀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지하에 있던 처녀들이네. 은인님들, 우리가 도우러 왔어요. 얘들아, 저 나쁜 놈들을 혼내주자. 수십 명의 처녀들이 일제히 박판서와 김진사에게 달려들자 남은 일당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이 어디서 나타났어? 나쁜 할배놈아! 어디 혼 좀 나봐라! 김진사도 여러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몽둥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그 사이 월화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독이 생각보다 약하네. 언니, 괜찮아? 어깨가 좀 얼얼하지만 견딜만해. 월화가 칼을 들어 박판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판서, 이제 끝이다. 박판서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살려줘.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어. 춘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원수는 반드시 갚겠어. 춘향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춘하의 칼이 박판서의 목을 겨눴습니다. 꽈당. 결국 박판서는 춘하의 칼에 쓰러졌고
김진사는 처녀들의 몽둥이에 맞아 기절했지요. 만세, 이겼다. 이겼어. 덕수야, 수고했다. 에이, 저는 뭘 한 게 없는 거려. 그때 덕수가 춘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아야, 이제 정말로 우리 혼례를 올리자. 그래, 덕수야.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못 막을 거야. 저기 덕수야, 춘하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해. 덕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떠돌이야. 한 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어. 단화도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나쁜 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 국화가 춘하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춘하야, 행복하게 살아. 언니 원수도 갚았으니 이제 마음 편히 살아도 돼. 춘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언니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월화 누님, 단화 누님, 국화 누님, 저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월화가 덕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지요. 덕수야, 내가 진짜 사내가 됐구나.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가요? 그럼, 색시 하나 못 지키던 겁쟁이가 이제는 악한 놈들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내가 됐잖아. 월화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덕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는 혼례 선물이야. 뭐예요? 열어보면 알아. 덕수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반짝이는 은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나쁜 놈들한테서 뺏은 거야. 너희가 받는 게 맞아. 덕수야, 그런데 이것도 있어. 또 뭐예요? 우리가 특별히 만든 비법서야. 단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날 밤에 춘하 기쁘게 해주는 방법들이 다 적혀 있어. 아이고, 그런 것까지. 월화가 덕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들은 비법들이야. 나중에 혼자 볼 때 봐. 춘하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 그렇게 모든 선물을 전해주고 나자 의적 여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덕수와 춘하의 첫날 밤이었지요. 신방에 들어선 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춘하를 바라보았지요. 준아야,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 덕수야, 그런데 나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덕수가 의적 누나들이 준 보자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월화 누나들이 비법서를 줬어. 뭐가 적혀 있는데? 덕수가 비법서를 펼쳐보니 온갖 그림과 글씨가 빼곡했지요. 어메, 첫 번째, 여인의 마음부터 녹여라. 두 번째,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세 번째, 꿀과 참기름 활용법. 춘하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그런 것까지 가르쳐줬어?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후에 단맛 같은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덕수가 훈련할 색시를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의적 누나들을 만나 진정한 우정을 쌓고 결국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잃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덕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춘하를 포기하고 바로 새 색시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덕수처럼 끝까지 되찾으려 노력했을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